자, 이 시간에는 우리 보각국사 이런 스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시간에는 이런 스님이 집필하신 그 주옥 같은 그 책 중에서 삼국 유사의 집필과 그 속에 들은 여러 설화, 대표적인 설화권을 우리 학장님과 그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. 이 시간에는 1206년, 즉 고려 희종 2년에 태어나신 보각국사 이런 스님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기록에 보면은 역시 뭐 기록은 그 지금 군이 인각사에 남아있는 그 이런 선사 빈문에 기록된 내용이죠. 거기 보면 뭐 경산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 있고 장사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렇죠. 아마 그 장사이라면 아무래도 지금의 경산이고 아마 장산의 소재가 경산 소재지를 갖고 그렇다면 장사이라는 것의 이름을 또 바꾸고 또 장수도 옮겼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남천 산전 그 일 가능성이 높다.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학장님께서 늘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. 정확한 그 기록에 따르는 어떤 장산의 그 어디다라고 하는 것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좀 전에 김 박사 말씀하신 대로 그 남천 그 쪽일 가능성이 비교적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그 남천이라면 뭐 거기서도 그 이런 스님이 탄생하는 그런 기록에도 역시 그 설화의 화성을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이런 스님 어머니가 며칠 동안 무슨 태몽을 꾸고 아버지 김은필 선생은 어떻게 했다 하는 그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죠. 그래요. 해가 가슴이랄까 이 배를 비추는 네. 꿈을 뭐 3번이나 이렇게 꾸고 태몽이죠. 태몽이죠. 그렇죠. 태몽인데 그걸 꾸시고 그 이시 부인께서 결국 이제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제 그 말하자면 일현 선사를 낳으신 거죠. 그렇죠. 아이 때 이름은 뭐 볼견자, 밝을 명자로 이렇게 보각전 비명에. 예, 그러니까 견명이라는 이름 자체도 어머니의 태몽하고 관계가 있죠. 그렇죠. 네. 이제 견은 뭐 아시는 것 같이 이제 핵심은 명 아닙니까? 그렇죠. 일월인데 네네. 일월이 합치면 이제 명이 되는 건데. 예. 그래서 그게 아마 좀 불교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마 부처님의 어떤 어떤 불광이 선광이 그렇게 미리 어떤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신 게 아닌가. 그래서 그런데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이런 스님은 어릴 때부터 우행호시했다. 그래요. 그 이제 눈은 부리부리하고 행동은 소같이 느릿느릿했다. 아주 보통 사람과 같은 그런 범상한 인물은 아니었다.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? 근데 흔히들 이제 우행호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까요? 글쎄요, 그건 뭐 해석의 그 확장성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너무 휘황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, 하여튼 뭐 그 이야기는 고정되었습니다. 좀 비범한 좀 남다른 어떤 그런 용모와 기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결국은 뭐 가까운 사찰에 뭐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실 때 4살에 돌아가셨는가 아마 기록에 그렇죠.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어머니가 너무나 가난에 찌들어져서 그 탄생할 시점에 어떤 스님이 다녀가는 자기 전에 맡겨달라고 한 그런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 전에 맡겼는데 그 스님이 이런 스님을 하루 동안 다 이렇게 데리고 있어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그 감당할 그런 인물이 없는다. 이렇게 해서 결국은 광주 무량사에 자기 스승에게 소개했다는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그 무량사에는 지금도 그 무량사터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이런 선사 달해지를 봉헌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요?
글쎄 그때 우리 같이 답사 네, 때도 네, 가봤는데 네, 그러니까 그 이련 선사의 달의제를 이제 아마 몇 군데서 아마 지금 네, 모시는 것 네, 같은데 네, 제일 이제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음, 역시 이제 그 군이 그 인각사 그 주석하시던 거기서 지내고 음, 아마 진전사에서도 일부 아마 네, 했던 것 같아요. 네.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들었는데. 그래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음, 광주 무량사터에서 그 지역 문화원장이 직접 그 재래 그 보존위원장이 되었어. 음, 그 사찰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뭐 연화무전 상가 뭐 그 사찰의 주지가 비구니스입니다. 그분이 주관을 하고 이래서 그 달해제를 봉헌한 것을 보았습니다. 그래요. 예, 그것을 보면은 음, 매년 지금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량사에 또 거기 있으면 또 일화가 또 있죠. 그걸 소개 좀 해주시죠. 그 뭐 무량사에 가서 있을 때 그 뭐 그 이제 행자겠죠. 네네. 이제 뭐 가서 네. 큰 스님들이 이제 뭐 시키는 대로 네. 물심불능도 하고 뭐 마당도 쓸고 했지만 네. 그 밤늦게까지 앉아서 전혀 그 뭐 흐트림 없이 밤늦게까지 말하자면 수행 정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, 저 아이는 뭔가 큰 그릇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참 주목을 받았던 그런 또 기록이 나오긴 하죠. 네. 그래서 결국은 그 스님께서 자신이 그 좀 가르치기에 너무 큰 인물이다는 앞전에 스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했죠. 사제간에 같은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 진전사에 있는 대웅 장로에게 소개를 했다는 것을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이런 스님은 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효자이기도 한데 어머니와 같이 광주 무량사에서 그 강원도 양양까지 그 머나먼 길을 그 어린 나이 또 연세가 많은 어머니 그 두 그 모자가 걸어갔다는데 아마 뭐 달포는 더 걸렸지 않겠습니까? 그 충분히 뭐 한 달 이상 갔다고 봐야 되겠죠. 네.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9살에 무량사로 갔다가 네네. 14살짜리가 그렇죠. 이제 네. 어머니 네. 를 따라서 이제 진전사로 갔는데 참 그 어려움이야 그 뭐 참 짐작이 되는데 하여튼 뭐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진전사로 가서 그 진전사 가서 바로 그날 진전사 대웅 장로에게 면접 시험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결국은 좀 구적교를 받고 머리를 깎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. 글쎄 그뭐 복학전 비명에는 뭐 자세한 그런 그 정황들에 대한 것은 없고 되게 미루어서 우리가 볼 때는 이 14살에 이제 가가지고 22살까지 이제 결국 약 8년을 이제 가까이 그 진전사에서 수행 정지를 하셨는데 가가지고 뭐 처음 갔을 때 그때 당시가 굉장히 또 이제 그 가물고 흉년이 많이 들어서 좀 마실 물도 녹록지 않은 그런 시기였다고 그렇게 하는 어떤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걸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먼저 그 앞서 온 그 말하자면 그 행자들이 그 선배죠. 그 선배 그 행자들한테 굉장히 이제 그 미움을 받고 이게 뭐 자기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무슨 공적시생이니 뭐 생적시곤이에 대한 그런 해석을 전혀 그 자기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은 색이라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공이라는 볼 수 없는 건데 그렇죠. 그 볼 수 없는 게 모여서
볼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고 네. 그게 생각이 바로 소리로 나오고 글로 쓰는 게 이게 사실 이게 공 아니냐? 이 자식이 이게 뭐이? 그 도저히 이게 이놈 이거 그러니까 버릇 좀 고쳐야 따라가서 계속 그 모서리 굴고 하여튼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뭐 그냥 추측성 이야기죠. 예, 뭐 그러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 소년 그 일원이 그럼 겸명이 이제 일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16살 때 이제 구조교를 받고 그 훗날 그 성과에 장원급제했다 이런 네.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성과에 장원급제했다는 그 시점은 언제쯤 되나요? 그게 22살이니까 아마 1928년으로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22살에 장원급제가 되고 그로부터 이제 조정에 신임을 받고 조정에 그 훗날 국사로까지 추봉되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22살에 그 상상과죠. 장원급제인데 그래가지고 바로 뭐 그냥 뭐 거기서 머물지 않고 비설산 고향 쪽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왜 내려가느냐? 그 이제 대웅 이제 장로 저기 사부 승려가 부르니까 제일 그 저는 고향에 참 홀로 계신 어머니의 참 안위가 참 걱정도 될 뿐더러 제가 또 그쪽으로 가서 뭐 포교랄까 하여튼 뭐 그런 것 좀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결국 그런 깊은 뜻에서 결국은 뭐 어떤 측면에서는 외형적으로는 그런 그 생각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봉양 그거에 대해서 깊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? 그 아마 그 8년 수행 정진 끝에 이제 상상과에 그 합격하기까지도 그 뭐 성취동기랄까 내가 꼭 이렇게 뭔가 수행 정진을 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그 효심 그런 아마 그런 것들이 큰 아마 그 에너지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그 사로 내려와서 뭐 문화상이라는 직책까지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말년은 인각사에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? 그래요. 네.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또 이 이령 선사께서는 그 팔만대장경하고 또 깊은 그 인연이 있습니다. 그래요. 예, 기록에 보면은 그 남해 쪽에 정한이라 하는 당시의 쇄도가와 그 힘과 뜻을 같이 해서 거기에서 그 판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의를 해줬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. 이제 뭐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그 지극한 어머니를 향한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효심이 이제 더 좀 발전적으로 나라가 어렵고 몽골군의 이제 침략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모를 간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곧 그 어려움이 겪은 나라, 말하자면 호국 애족적인 그런 불교의 불심으로 아마 승화된 것이라고 보았고 그런 바탕위에서 그분이 조금 전에 그 김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정한의 초청을 받아서 남해에서 이제 그 정사로 나오죠. 그 비명에 정할정자 숲을 일자 나오는데 거기서 뭡니까 중편 조동호이다 아마 그것을 짚고 그렇죠. 우리가 뭐 3년 동안에 거기 11년 계셨는데 그 남해에 처음 3년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이제 증의 이제 그 증의라는 게 81,258장이라고도 하고 뭐 300장이라고도 하는데 글자 수로는 뭐 한 3,000만 자가 이제 넘는다
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 네, 기록문화유산인데 네. 그 원문과 그 목판을 한 판각이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옳고 그름을 갖다가 확증하는 그런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담당하는 과정 혹은 그런 사람을 증의라고 했더라고요. 그 이제 증의를 함에 있어서 혼자 다 못하잖아요. 어떻게 3천만 자를 다 합니까? 혼자서 아무리 참 뛰어난 이련선사라더라도 그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그 증의 요원을 교육하고 증의 요원을 많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썼던 책이 바로 이제 대장수지록인데 그게 이제 비명에 나옵니다. 보각전 비명에 나오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. 그게. 그 자료가 있으면 그건 뭐 확고부동한 것이죠. 그렇죠. 근데 그게 있으면 저 팔만대장경은 강화도에서 이제 만든 것이다. 아니다. 남해에서 그걸 마지막 판각 마무리를 한 것이다. 서로 이렇게 원조 말하자면 시비가 끊이질 않는 맞습니다. 그런 것들하고 잠잘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그런 자료가 없어요. 그리고 만년에 와서 그 먼지를 독려하기 위해서 군이 인각사의 주지로 오게 되었고 거기 와서 이제 지금껏 정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의 그 알려져 있는 삼국유사의 마무리를 했다 하는 데는 그 또 어떤 자기 그 제자 무극 무기란 제자가 그 완성을 했다는 것이 삼국유사 뒤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? 혹자는 이런 스님의 호가 또 다른 호가 무극이라는 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글쎄 그게 뭐 하도 주의 주장들이 많아서 근데 보면은 그게 그 관동풍악 발현 수석기 뒤에 보면 무국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기록이 또 그 전후 소장사리 끝에도 보면 무국기라고 하는 게 실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삼국유사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초고는 아마 이련선사께서 하셨는데 그걸 돌아가신 뒤에 총 마무리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동아리를 지은 것은 아마 무국 스님에 의해서 무국 스님도 그 운문사에도 계셨지만 또 인각사에도 계셨다는 거죠.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본인이 그래 충렬왕의 국사, 왕사도 아니고 국사인데 그 국사라는 자리도 그냥 헌신자처럼 버리고 그 95세 된 어머니를 참 봉양하기 위해서 78세 된 노스님이 인각사에 내려왔다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서 뭐 일설에는 이제 뭐랄까 한센병이랄까 그런 문둥병 비슷한 뭐 그런 참 병을 간병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 인각사에서 이제 뭐 종기를 직접 입으로 빨아 주었다. 글쎄 뭐 그래가지고 1년도 넘지 않아가지고 그 96세에 노무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분의 그 묘소를 둥둥이골이라고 하는 그 지금 군이 땐 그 학소대 쭉 올라가는 명성 아시죠? 거기다 모셨는데 내가 죽거든 나를 화장을 해가지고 내 무덤 아닙니까? 무덤을 나의 어머니의 산이 보이는 건너편 언덕에서 날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응? 그래서 죽어서까지도 참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좀 철저한 효심을 참 이렇게 좀 그 기록에 남긴 참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팔만대장경이 우리나라 국보 32인가 그럴 겁니다. 또 그걸 넘어서 세계기록문화유산이 되고 또 삼국유사 국보 306호 아닙니까? 이게 아까 그 1편에서 말씀한 대로
불국사와 석굴암이 김대성의 그 어떤 효도 효성의 열매라는 바로 이 삼국유사나 고려 대장경, 팔만대장경도 이런 대선사의 효신의 그런 결정체가 아닌가. 그렇습니다.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학장님 맞습니다. 말씀을 제가 그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스님은 첫째 그 인물 자체 인품에서 효자다. 당대의 최고가는 효자라고 평을 또 할 수 있고, 심지어 그 고려 왕들도 이런 스님이 효행에 그 고개를 숙인 거 아닙니까? 그분의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뭐 자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예. 모감이라고 하는 이제 호가 있어요. 네네. 그게 이제 그 진존숙이라고 하는 중국의 정말 역대 그 효자 열전 중에 나오는 이제 그 효자인데 그분의 그러한 이제 본을 따서 네네. 자기가 이제 모감이라고 예. 졌다. 그런 그 이제 우리 역사에 보면은 그런 훌륭한 효자요. 또 그 참 불교 사상가이고 더욱이 또그 수많은 저서를 남긴 위대한 학자이시고 뭐 이런 분들이 결국은 경산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. 그러네요. 그래서 맞아요. 경산에서 이러한 훌륭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은 경산인뿐만 아니고 그 우리나라 전체에서 경산을 인식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? 뭐 아주 결정적이죠. 그렇죠. 결정적이고 네. 그 아시는 뭐 김 박사도 그 원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문과 저서를 내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 상유사에 보면은 14분의 말하면 신라 고승전이죠. 네네. 우리 쪽가 그게 네, 그렇죠. 신라 고승전입니다. 네네. 근데 그 중에서 원효 원효불기 원효불기. 원효불기지 않습니까? 네. 그 원효불기 그 기록의 맨 허두에 보면 맨 첫머리에 보면 성사. 성사 성인성자 스승자자 성사 원효라고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네. 말하자면 자기의 정말 최고가는 네. 스승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우리 학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또 우리 이런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경산은 걸출하는 인물들이 이런 스님 외에도 또 그 원효성사도 있고 홍유설총수도 있고 또 고려 말때 공양왕의 왕비가 되었던 순비노시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맞아요. 인물들이 많이 태어난 고장인데 또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서 자주 이러한 상황들을 논의하고 경산의 인물들을 또 자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아시는 바 같이 얼마 전에도 우리 세미나에서도 있었지만은 그 자인이 지금 오늘날 자인이 우리 얘기 나눴잖아요. 그 자인의 자는 원효 대자되고 자인의 이는 설종의 인의 예지 유교 아닙니까? 네. 유불 사상의 정신 문화의 가장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산이 아닌가. 그렇습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도 역시 경산에서 태어난 경산인으로서 항상 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뿌듯하고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부쩍 올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. 오늘 학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다음 편에는 또 다른 경산의 인물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하여튼 노고가 크시고 앞으로 많은 발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